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KF-21의 중요한 변경 사항. 2. 모든 통제를 깬다. 3. 중국이 경고를 울렸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이 이것까지 한 번에 성공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 2월 20일 마침내 CJ-452도 초도 비행에 성공하면서 대한민국의 항공 기술력을 또 한 번 입증해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만 보시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이제 KF-21의 초도 비행 성공쯤이야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다수의 외신과 군사 관계자, 전문가들은 이번 CJ-452 초도 비행 성공이 KF-21 음속 돌파 성공급의 국제적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CJ-452는 KF-21 복장의 첫 번째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KF-21 단자형과는 설계 자체가 다를 뿐더러 그 속에 내재된 군사적 가능성은 가히 폭발적인 수준인데요. 오늘은 어디에서도 공개되지 않았던 KF-21 복장의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초도 비행에 성공한 KF-21 CJ-452는 복작이 말 그대로 조종석이 앞뒤로 두 개인 형태입니다. 얼핏 앞뒤로 조금 더 길게 만들면 그만인 것 같지만 이로 인한 기술적 난이도는 상당한데요. 우선 전방동체에 조종석이 추가되면서 내부 연료 탱크 공간 등을 완전히 재설계해야 합니다. 비록 후방부는 단자기와 동일한 형태지만 전방부는 새로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결국 대한민국과 KF-21 CJ-452는 성공했고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위험한 도전을 하는가? 입니다. 더군다나 KF-21 복자형은 CJ-452 하나도 아니고 6호기까지 2대나 제작했습니다. 일단 명목상 CJ-552가 인도네시아 인도분이라는 걸 생각하면 KF-21 CJ기의 40%가 복자형인 셈인데요. 단순히 기술 성취를 자랑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무모한 도전을 계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KF-21 복자형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KF-21 복자형 개발은 대한민국 안보에 직결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현대 복자기는 파일럿 교육용으로 여겨지는데요. 이런 의식이 생기게 된 건 비교적 최근 일입니다. 비단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복자기는 좌석마다 임무 구별이 뚜렷했습니다. 앞좌석은 흔히들 말하는 파일럿으로 기체 조종을 담당하는데요. 반면 뒷좌석은 무장통제사 우소라는 생소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우소는 이름 그대로 전투기의 무장을 관리하는데요. 일례로 AIM-54 피닉스 공대공 미사일은 파이어 포겟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지만 종말류 단계인 23km까지는 직접 레이더를 조작해줘야 했습니다. 당연히 초음 속으로 비행하는 전투기를 조종하면서 레이더까지 조작하는 건 아무리 숙련된 파일럿이라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한 명의 파일럿을 더 탑승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우소는 주로 전폭기 등에 탑승하여 지상폭격 임무에서 공대지 미사일을 관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주력 전투기 중 하나인 F-15K도 전폭기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복자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사일 기술이 발달하고 전투기의 전자장비, 광학장비가 발전하면서 우소의 역할은 줄어들었는데요. 쉽게 말해 타격에 필요한 과정이 간소화되면서 파일럿 한 명으로도 전투기 조종과 무장 관리를 모두 담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연비 효율, 공기역학에서 단자형보다 단점이 뚜렷한 복자형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KF-21만 봐도 국내에서 개발한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어 TGP가 탑재되었는데요. TGP는 우소 대신 주야간 표적 탐지 및 추적, 표적 정보, 무장 계통 연동, 고출력 레이저 조사 및 정밀 무장 유도 등을 담당하면서 파일럿의 무장 운용을 돕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할 일을 컴퓨터가 대신한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 2010년대 전투기는 대부분 단자형입니다. 복자형은 교육용이나 기종 전환 훈련용 등으로 소량만 생산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이제 이것도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흐름이 현대전을 넘어 미래전으로 흘러가면서 복자기의 임무가 다시 중요해졌는데요. 아마 이쯤 되면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애초에 복자형 전투기는 파일럿 한 명으로는 모든 임무를 담당할 수 없어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다 전자장비와 미사일이 발전하면서 사라졌고 이제와 다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부활한 건데요. 이는 거꾸로 말해 파일럿이 담당해야 할 임무의 영역이
다시 넓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전자전과 무인기 편대 지휘입니다. 현대 과학기술의 정점이 총집합된 전투기는 이제 단순한 지상어력 지원, 공중무쇠 확보 등에서 역할이 끝나지 않습니다. 고작 그 정도로 1,000억 원이 넘는 전투기를 운용하기엔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데요. 당장 F-35A만 봐도 1대당 가격이 무려 1,700억 원에 달하는 데다 1년 유지비만 108억 원, 130억 원에 육박합니다. 물론 F-35A가 특이할 정도로 유지 비용이 비싼 편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전투기라는 건 돈 먹는 하마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효율적인 운용을 해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전자전기입니다. 비슷한 제공권을 보유한 나라의 공중전력을 비교한다면 얼마나 우수한 전자전기를 보유했느냐가 지표가 되는데요. 단적인 예로 미국이 보유한 최강의 전투기는 F-22 랩터가 아니라 E-18G 그라울러입니다. 2009년에 있었던 모의 훈련에서 미 해군 소속 그라울러는 랩터가 포착된 찰나의 순간 ECM 공격을 가해 랩터의 레이더를 무력화했는데요. 이후 AIM-120 암램을 이용해 격추에 성공했습니다. 이보다 3년 앞선 노터넷지 훈련에서 F-22와 F-15, F-16, FA-18이 모의 공중전을 벌였을 때 1440이라는 경이적인 교전비를 기록했다는 걸 감안하면 이 18G 그라울러의 전자전 능력이 공세에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전자전기는 적의 탐지 자산을 무력화하는 게 주 임무입니다. 공습 등에서 전투기 편대 최선두에 투입되어 적의 대공 레이더를 무력화하는데요. 즉 적의 눈과 귀를 침묵시키는 것입니다. 입만 남은 적은 제공권을 빼앗기고 비명밖에 지를 수 없는데요. 실제로 KF-21에는 EWC, RWR 제어기, 재밍신호 회생기, RWR, RF 제머, CMDS를 통합한 국산 통합 전자전체계 EW 슈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파일럿 혼자서 기체 조종과 전자전을 모두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KF-21 복자기가 필요한 건데요. 정리하자면 CG-4호기와 6호기는 KF-21 전자전기의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CG-4호기는 국산 이사 레이더의 성능 시험 등에 주로 사용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KF-21 복자형은 무인편대기에 지휘도 맡게 될 것입니다. 일명범 T라고 부르는 새로운 개념의 작전 수행 방식인데요. 이를 쉽게 말하면 KF-21 단 1대로도 무인기와 함께 편대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KF-21은 5세대 전투기급 스텔스 성능을 기반으로 무인 편대기를 위험지역에 선제 투입하여 항공폭탄을 투하하거나 무인기의 저피탐 능력을 살려 전방의 적을 먼저 탐지하는 전술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바로 KF-21 후기 개량형이 6세대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전자전 수행과 마찬가지로 KF-21 파일럿이 전투기와 무인 편대기까지 모두 조종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무인기에 아무리 AI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정밀한 조종을 위해선 추가 파일럿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KF-21 복자형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속에 숨겨진 의미가 더 많습니다. 전자전기와 무인기 편대를 보유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공중전력은 질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게 될 텐데요. 하지만 이 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시제기들은 110회 이상의 다양한 시험 미행을 치렀지만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부디 KF-21 시험 미행이 끝나고 양산에 돌입하기까지 중국의 새로운 무기를 대비하기 위해 미국은 슈퍼 무기를 만들고 있지만 사실 중국 무기의 성능은 매우 과장되어 있고 실제 성능은 끔찍한 수준이다. 미국은 굳이 슈퍼 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 현재 세계 무기 수출국 중 4위에 올라있는 중국 무기에 대한 외국인들의 전형적인 시선입니다. 2022년 한국을 대표한 키워드는 바로 한류화 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기의 경우 한류와는 달리 누구도 이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단 1년 동안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올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외신들은 결국 한국이 중국을 제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경우 막대한 노동력과 자본 등을 토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방산업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는 중국이 전통적인 무기 강국들을 다 잡고 신흥국들의 전투기와 기타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중국 무기 수출 성장세는 지금 한국처럼 무서운 수준이었죠. 하지만 북한,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등으로 전투기를 활발하게 수출하던 중국은 어느 순간부터 시장을 확대하지 못하며 그 자리에 머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이 월등한 기술력과 제조력 등을 토대로 중국을 제치고 아시아 최고 무기 수출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럼 도대체 미국에 이어 무기 수출국 2위 국가가 될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중국의 무기 수출이 한국과 비교해 이렇게 무너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모든 나라가 한국을 좋아하는 반면 대부분의 나라는 중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염병 이후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기도 했죠. 쉽게 말해 중국을 친구로 생각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는 걸 뜻합니다. 사실 한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수많은 제품들이 여전히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조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 중국이 싫어도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하지만 무기만은 다릅니다. 무기 수출국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무기 성능과 가격만 좋아서 되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무기를 수입하는 상대국이 수출국을 우방국이라고 생각하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신들의 나라를 침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깔려 있어야지만 무기를 구입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들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나라들은 중국이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쉽사리 무기 구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나라들이 중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주저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죠. 반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 중국과는 완전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한국이고 한류 문화로 인해 전 세계에 친숙한 나라이다 보니 한국과 직접적인 우호국이 아니더라도 한국 무기를 전혀 고민 없이 구입하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한국이 자신들을 침략할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애초에 없기에 이런 결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주요 무기 수출국이었던 필리핀마저 이제 중국이 아닌 한국을 통해 FA-50 전투기 구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무기 구매를 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 미국의 유명 방산 컨설팅 업체인 틸그룹의 리차드 부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신에게 친구가 없다면 세련된 무기는 별다른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 나라들이 중국산 전투기를 구입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다. 직설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무기가 중국보다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호감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중국산 물건이 그렇듯 각종 하자와 부실한 AS를 경험해보게 되면 두 번 다시 구매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한국은 전 세계 무기 수출국 중에 최고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유지보수가 훌륭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상황에 맞게 무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호환성까지 맞춰주고 있죠. 그러니 누구라도 굳이 한국산 무기를 두고 중국산 무기를 구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도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이 많이 개선되지 않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여전히 중국인들의 일처리 과정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최악이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제 지인 중에 중국에서 물건을 사입해 판매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아무리 오랫동안 거래한 중국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숟가락 100개를 주문하면 그 중에 분량이 30개가 아니라 그냥 숟가락이 아닌 젓가락 30개가 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연락을 하면 반품하면 보고 바꿔줄게 그게 다라고 합니다. 물론 무기 산업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여전히 중국인들의 마인드가 어떤지 알 수 있는 웃지 못할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유럽과 더불어 수많은 국가들이 중국이 아닌 한국의 무기를 구입하는 이유는 바로 빠른 배송과 정확한 납기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제조시설 때문이라고 합니다. 초한국의 전차와 기타 무기들이 폴란드에 도착해 엄청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 계약 후 단 4개월 만에 폴란드 현지에 무기가 도착했기 때문이었죠. 무기 수출 역사상 4개월 만에 이렇게 무기가 배송된 적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세계 정세상 하루라도 빨리 무기를 갖춰야 하는 현재 상황의 배달의 민족 한국의 특급 무기 배송은 폴란드를 비롯해 다른 나라들에게 극찬을 받았고 실제로 이로 인해 여러 추가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작년 12월 22일 직접 한국 무기를 수입하기 위해 방문한 루마니아 국방장관은 나토 가입국인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것에 주목했다. 그리고 여러 이유 중 납기일을 잘 맞추는 한국 방산업의 장점이 무기 수입 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무기든 뭐든 언제까지 주기로 계약을 했으면 당연히 그때 주는 게 정상인데 뭘 그렇게들 칭찬하는 거야? 하지만 지금까지 방산업계를 보면 1년 이상 연기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그냥
모든 계약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를 감안하고 계약을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한국이 그 틀을 완전히 깨버린 것입니다. 방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의 납기 속도는 미국이나 독일보다 훨씬 빠른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결국 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잡혔고 한국인들 역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무기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선업에서 한국과 중국의 흐름 변화를 보면 납기일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경우 조선업과 관련해서는 꾸준히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저가 공세를 통해 밀어붙이는 중국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고야 말았죠. 하지만 그 시간은 크게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2010년 처음으로 한국의 조선업의 1위 자리를 중국에게 내주고 한국의 상황은 꽤나 심각했었습니다. 2013년에는 조선, 태운의 주축이었던 STX그룹이 해체되었으며 한국 조선업의 대표주자인 현대중공업도 2010년부터 영업이익이 줄어들다가 급기야 2014년에는 3조 2,495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죠.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외신들 역시 한국의 조선업도 이젠 한물 같다라는 평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조선업은 중국으로 인해 위축되어 있었죠. 그런데 뜻밖의 사고가 나왔습니다. 저가격으로 치고 나오던 중국의 조선소들이 결국 부실한 운영으로 이를 내고 만 것입니다. 2018년 6월 22일 호주 인근 해상에서 중국의 대형 LNG 운반선 세티 글래드스턴 호가 갑자기 멈춰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엔진 고장이었는데요. 당시 세티 글래드스턴 호는 그로부터 불과 2년 전인 2016년도에 건조된 선박으로 이제 막 운행되기 시작한 새 선박이 운행에 치명적인 엔진 고장을 일으켰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파푸아 뉴기니 인근 라바울함으로 예인되었고 2개월간 수리 끝에 운항을 재개했지만 중국 선박의 신뢰도는 이 사건을 계기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대부분 이번 운행을 끝으로 해당 선박의 운행이 당연히 중단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중국은 뻔뻔하게 현재까지도 운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계의 신뢰는 더욱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해당 LNG 운반선은 중국이 한국의 LNG 운반선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첫 번째 프로젝트이자 결과물이었는데요. 원래는 이를 토대로 외국 선사에 LNG 운반선을 대량 수주할 계획이었지만 첫 번째 선박의 엔진 고장이라는 치명적 결함을 노출하면서 중국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이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후속 5척도 잦은 고장을 일으키며 문제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을 이기겠다는 눈먼 욕심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일으킨 것이 터져버린 것이죠. 문제는 다른 중국의 조선소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중국에서 만든 선박들의 기술 결함 문제가 계속해서 속출한 것인데요. 프랑스 선사 CMA-CGM이 2017년 중국 선박공업에 발주했던 9척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은 기술적 문제로 2차례나 납기가 지연되었고 중국 조선소에서는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했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인건비가 급속도로 상승하면서 가격 경쟁력도 상실했으며 중국 조선소의 부실한 재무구조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되었는데요. 결국 외국 선사들은 중국에서 발을 뺄 수밖에 없었고 외국 선사들이 다시 선택한 나라는 역시나 국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듯 조선업에서 전통 있는 한국이었습니다. 더욱이 LNG선과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들은 신용이 필수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중국 대신 일본을 선택하기엔 미쓰비시 중공업이 2008년 건조한 컨테이너선이 인도양 해상에서 두둥강에 나침몰을 벌이는 말도 안 되는 이력을 가지고 있어 애초에 해당 사항이 될 수 없었고 결국 유일한 선택지는 한국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 중국의 조선업은 한국에게 밀려 2018년 이후 단 한 척의 LNG 운반선도 수주하지 못하는 치욕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으로 인해 침체기에 이르렀던 한국의 조선업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이 특기인 한국답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질 경영과 신뢰 경영을 택하며 무서운 성장률로 중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한국 조선업계는 지난해 상반기 중국을 제치고 4년 만에 선박 수주 1위를 차지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발주된 선박 물량의 61%를 쓸어 담았습니다. 반면 기존 1위였던 중국은 전체 물량의 25% 정도만 수주에 성공했을 뿐이었죠. 이처럼 한국이 중국을 누를 수 있었던 것은 역시나 대형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 덕이 큽니다. 특히 카타르 LNG 운반선 건조 계약,
LNG 수요 증가 등으로 대형 LNG 운반선 주문이 크게 늘었으며 한국은 LNG 운반선 전 세계 발주량의 71%를 수주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누계로 보았을 때 중국을 완전히 추월했다고 보긴 이릅니다. 사실상 조선업 양분 체계에 들어섰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유리한 것은 한국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존재합니다. 우선 계속되는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친환경 선박이란 LNG뿐만이 아닌 LPG, 메탄올 등을 연료 쓰는 배를 통틀어 일컫는 말인데요. 현재도 한국이 이들 선박의 전세계 발주량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추세라고 합니다. 전세계 발주 물량 가운데 친환경 선박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32%에서 21년 34.1%를 거쳐 지난해 상반기 63.7%로 급등했을 당시 국내 수주량 중 친환경 선박 비율도 2020년 59.4%에서 지난해 상반기 81.5%로 크게 뛰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죠. 결국 중국의 조선업이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조선업과 함께 급성장한 방위산업이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라는 점입니다. 얼마 전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 건조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주대왕함이 공개됐습니다. 해상에서 미사일 요격도 가능하고 기존 이지스함에 비해 대거 대전 능력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통합소나 체계를 개발해 탐지, 추격, 요격 능력이 급상승했다는 점이나 바다에서 육지를 공격할 수 있는 탄도탄 미사일을 쓸 수 있다는 점 등 뛰어난 점이 많았지만 조선업의 관점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이번 이지스함은 세계의 극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이로만 따지면 축구장 규격보다 훨씬 큰 구축함에 스텔스 기능이 추가될 수 있던 것은 한국의 뛰어난 조선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비록 중국에게 잠시 밀리기는 했어도 한국의 조선 기술은 세계 1위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방위산업 성장과 맞물려 군함 기술에서 항공모함을 제외한 모든 함정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죠. 독도함도 14,500톤짜리로 만들어냈고 이지스함에도 스텔스 기능을 만들어낸 것을 보면 군함 건조 기술 역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자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조선업의 지속 성장은 당연히 방위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데요. 환태평양 합동연습, 일명 림팩이라 불리는 세계 최대 국제해군훈련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함정을 보낸 곳은 일본이 아닌 한국이었는데요. 마라도함, 독도함, 세종대왕함 등이 보내졌었죠.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수많은 해외 바이어들이 훈련을 지켜본다는 점입니다. 이곳에 전시된 군함을 통해 그 나라의 군사력과 방위산업의 수준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죠. 림팩 훈련에서 직접 보고 무기를 살지 안 살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군함은 기술력의 총집합체이기 때문에 우주선에 버금가는 기술력이 들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이지스함은 항공모함 다음으로 위력이 큰 전투 능력이 뛰어난 함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군사기술이 들어간다 할 수 있죠. 그렇기에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게다가 사실 이지스함을 살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의 군함들은 굉장히 비싼 편이죠. 그런데 현재 한국은 무수한 노력 끝에 기술 개발이 진전된 상태라 이제 자주포와 전차를 넘어 해상무기까지 수출의 물살을 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다시 조선업에도 큰 호재로 작용하는데요. 일례로 영국 같은 경우 항공모함을 만들기 위해 무려 6개의 조선소를 동원했습니다. 단순히 자주 국방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선소가 동원되면 1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으며 그와 연관된 수백 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해 조선업의 발전과 국가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많은 해외 전문가들이 방위산업을 비롯해 조선업에서도 이미 날개를 단 한국을 중국이 꺾을 수는 없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왜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여러 나라들이 중국이 아닌 한국의 무기를 구매하는지, 고부가 가치 선박인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시장에 중국 조선업체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은 한국 조선업계가 감점을 보이지만 중국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랑스 GTT의 지원을 받아 한국 조선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초대형 LNG 운반선 진출에도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최근 LNG 운반선 관련 계약을 파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위 사업자가 기존 계약을 포기하는 것은 후발주자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조선업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6천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두 척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러시아 리스크와는 다른 성격의 사안이며 오히려 이번 계약 해지가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유럽 지역 선주와 6,495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두 척 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해지 사유로는 선주 측 계약 조건 미이행에 따른 계약 무효를 들었습니다. 해당 계약은 올해 7월 체결된 것으로 당시 환율은 1달러에 1,312원이었습니다. 계약이 선주사 사정으로 3개월 만에 무산된 것은 다소 드문 사례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선주사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해당 업체가 노르웨이 에즈 마리타임 홀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바이 캐피탈 소유의 멕시코 퍼시픽이 추진하는 북미 LNG 프로젝트의 일환이며 선박을 발주하려 했으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대우조선의 LNG 운반선 계약 해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대우조선은 올해 러시아발 LNG 운반선 총 2척에 대해 계약 해지를 동보한 바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제재로 러시아 선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해당 선박들은 얼음을 깨는 쇄빙 기능이 있는 LNG 운반선인데다 건조가 진행 중이었기에 악성 재고가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극을 두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도 관심을 보이면서 쇄빙선은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계약 해지의 경우 러시아발 수주권과는 전혀 다른 건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에 해지한 계약권은 쇄빙선이 아닌 일반 LNG 운반선인데다 건조는커녕 설계도 들어가지 않아 회사가 피해를 입은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해지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LNG 운반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도크 선박 건조 공간가 2026년 말까지 거의 꽉 찼던 와중에 두 척을 건조할 여유 공간이 새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가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17만 4천 입방미터급 LNG 운반선 가격은 지난해 말 대비 16.7% 증가하며 기준 2억 4,500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실제 한국조선해양이 기존 LNG 운반선 계약을 해지하고 선가를 높여 재계약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1월 라이베리아 선사와 1,989억 원에 계약했던 LNG 운반선 한 척을 오세아니아 선사와 3,141억 원에 재계약했습니다. 또 같은 해 7월 같은 라이베리아 선사로부터 4,207억 원에 수주했던 LNG 운반선 두 척도 오세아니아 선사로부터 6,282억 원에 재수주했습니다. 덕분에 한국조선해양의 총 수주 금액은 6,196억 원에서 9,423억 원으로 3,227억 원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삼성중공업과 러시아가 체결한 계약도 연내 해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삼성중공업의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러시아 리스크를 해소하고 내년 실적 개선세를 붙이는 게 낫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삼성중공업은 러시아로부터 수주한 쇄빙 LNG 운반선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계약 해지는 연말 전에 단행될 전망입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진 수주로 남아있는 러시아 계약 물량은 20척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인도를 마친 선박은 4척이고 생산하고 있는 선박은 3척입니다. 수주 및 설계 단계에 있는 선박은 17척입니다. 삼성중공업은 러시아 지베즈다 조선소와 설비 공급 계약을 맺고 러시아가 추진하는 대규모 LNG 개발 사업 아크틱 LNG 프로젝트에 투입돼 쇄빙 LNG 운반선을 건조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 회사 노바텍이 지베즈다 조선소의 쇄빙 LNG 운반선을 발주하고 지베즈다의 기술 파트너인 삼성중공업이 재수주하는 방식입니다. 삼성중공업은 2019년 지베즈다 조선소와 1조 7,800억 원 규모의 쇄빙 LNG 운반선 5톤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2조 8,100억 원, 2조 500억 원의 블록, 기자재, 설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내에서 제작한 선박 블록과 부품, 자재 등을 지베즈다 조선소로 가져가 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러시아의 대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며 수주 및 설계 단계인 17척은 발주처와 진행 방향에 대해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서방의 러시아 제재로 선박 건조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조선업체들이 러시아로 수출하는 선박, 해양 시스템 장비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전량 물자 57개 품목에 포함되면서 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수출 승인 지연으로 현지 작업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선박 건조 지연으로 조선업체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출 승인이 미뤄진 탓에 보관 기간이 길어져
국내에 보관 중인 자재에 녹이 쓰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조립을 마친 선박이 수출허가 품목인 선박용 페인트를 들여오지 못해서 선박 도장 작업이 늦어져 완성된 배를 바다에 띄우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올해까지 삼성중공업의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러시아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의 올해 예상 영업손실은 4,30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오는 2023년부터는 1,400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흑자 전환할 전망으로 오는 2024년엔 3,800억 원의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러시아와의 계약이 해소되면 그만큼 선박 생산을 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의 선박 건조를 맡긴 기업들이 다시 한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랑스의 GTT가 중국 조선사들에게 기술 면허를 내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국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는 낮습니다. 선주들은 중국 조선소에 배를 맡기면서도 핵심 부품 등은 한국산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LNG 저장 기지를 만들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으나 중국 국영 중국해양석 유통공사국의 LNG 저장 기지는 지난달 26일 카타르에서 온 LNG 수송 선박을 맞으면서 첫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중국 공산당 20기 전국대표 대회를 앞두고 인프라 건설에 있어 신기록을 세우는 중대한 프로젝트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쉬빈장수 부서기 부총재는 LNG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청정 녹색 에너지라며 이곳은 LNG 저장, 유통 인프라, 수송 등 기능뿐 아니라 냉난밤 에너지 발전, 수소 추출 등 기능을 갖춘 녹색 청정에너지 허브라고 설명했습니다. 누군 130억이 만약 2조 6,200억 원을 투자해 현재 2기 프로젝트 가운데 22만 K의 저장 탱크 4기를 최근 완공했고 27만 K의 6기를 내년에 추가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설립 계획을 세웠을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저장 탱크가 한국에 있는 20만 K의 급이었는데 중국은 무조건 한국보다 큰 규모가 필요하다면서 기지의 규모를 22만 K의 1급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기지를 완공하는 사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17년 강원도 삼척에 있는 LNG 기지에 27만 K의 1급 저장 탱크 3기를 세계 최초로 준공했고 당진 LNG 기지에는 27만 K의 1급 저장 탱크 4기를 2025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어떻게든 숫자로 한국보다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하지만 실상은 한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한국은 프랑스,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며 LNG 저장 탱크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누군 부품을 96% 이상 중국 국산화에 1억 700만 위안의 비용을 절감했지만 여전히 한국, 독일 등에서 핵심 부품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이 LNG 선박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전적으로 한국의 생산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러시아와의 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굳이 중국의 선박 건조를 맡겨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나마 한국에게 거절당한 러시아만이 중국의 선박 생산을 부탁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여기에 핵심 부품의 경우 한국을 비롯한 서구권 국가에게 공급받는 상황으로 언제든지 중국의 LNG 운반선 생산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과감한 결정이 LNG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을 따라잡려던 중국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